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경희대 논술출제 교육과정 안내를 맡게 된 문유고 고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내는 첫 번째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2015 물리학 1, 그 다음 2015 물리학 2, 그 다음에 올해 그 평가원에서 선행학습 영양평가 관련 연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 그 내용 포함한 유의사항, 출제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예전 얘기나 예전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아이돌 그룹이나 뭐 그런 것들 잘 모르듯이, 그래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겠지만, 많은 경우 교수님들께서 이제, 아, 이것도 안 배웠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배우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 뭐 고등학교에서 잘 못 배운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상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유의사항 부분은 평가원 연수에서 보여주신 예시 문항까지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2026학년도에 이제 시험 볼 학생들은 기준은 고3 기준은 2015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이 2009가 있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7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 대상 학생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고요. 고1 학생들,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 올 학생들은 이제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올해랑 내년까지, 내년 학생들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의할 부분이 교육과정마다 과목명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9 대비해서 2015에서 내용이 확 줄었어요. 또 2015 대비해서 2022가 준 부분도 있고 늘은 부분도 있고, 뭐 물리 1에 있던 게 2로 가기도 하고 2에 있던 게 1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 특히 2009,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출제를 하셨었거나 예전 문항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셨을 때 2015 교육과정과도 좀 내용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과정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일 때는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 2015에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눴고요. 이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과학 입장과 물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통합과학, 그리고 선택 과목 이제 물리학 1, 물리학 2. 그래서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물리학 2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1도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리학 1 기반으로 내는 대학들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육과정 해석의 신뢰성 확보,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한 PPT 일부인데요. 교육과정 문서에 여러 단서 조항들이 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과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을 때, 단순하게, 뭐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다루기, 뭐 이런 것들,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거는 열려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표현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 소위 말해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경우, 괜찮겠지. 예, 낙관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똑같은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깊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1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개념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물리학 2에 가면은 이제 계산을 좀 하게 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거나 축소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9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2015 교정교육과정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NCIC, 저는 NCIC라는 곳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들어가 보면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뭐 과학을 배워서 뭐 어떤 아이들을 키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포커스 맞출 부분은 여기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입니다. 특히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문항을 많이 내시겠죠. 그래서 여기 대영역, 성취 기준을 누르면 대영역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단원명입니다. 단원명.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어떻게 배울 거고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개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쭉 있어요. 요 밑으로 있는 건 제가 따로 지금 이렇게 좀 뽑아놨습니다. 자, 성취 기준 밑에 뭐가 있냐면 탐구 활동이 있고요. 학습 요소가 있고요. 성취 기준 해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원 밑에 뭘 배울 건데, 그래서 그 배울 내용들이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어떤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성취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탐구 활동.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어떤 정확한 요소들, 개념, 학습 요소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따지자면 어떤 소재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은 위의 성취 기준에서 좀 모호했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여기 상호 유도가 활용된 예로 변압기를 다룬다. 이 아주 디테일하게 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때 이제 조금 정성적, 정량적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뭐 어느 파트는 정성적으로만 다뤄라. 어떤 파트는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CIC 한번 가보시면은 똑같은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물리학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죠. 대부분 물리학원은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물리2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요 큰 분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과 에너지 속에는 뭐도 들어있냐면 물리학원에서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1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뭐 운동량 보존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막 이렇게 튕겨나가고 2개 튕겨나가고 이런 2차원 아니고 1차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연력학 1, 2법칙 기반해서 뭐 단열 팽창, 정압, 압축, 팽창, 뭐 이런 것들, 수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부 에너지 하고 일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한 열 효율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취 기준은 총 10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운동 분류하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4번까지.
그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5번. 물론 여기 4번이 운동량 보존이니까 4,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6번, 연력학이 7번, 8번, 그리고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9번, 10번 되겠습니다. 요쪽 역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량으로 많이 내고 싶으실 텐데, 이제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량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뉴턴의 운동 법칙 정도는 정량적으로 다루지만, 예를 들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 스퀘어를 이용한 계산보다는 그 증거에 의한 사례의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것들.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 쪽에서는 정량적 계산을 다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에 역학에서는 정량을 다루긴 하지만 케이스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도 물리 2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직선 1차원에서 힘의 합이 0인 경우를 다루거나 알짜 힘을 구하는 학습 활동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문항이 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리학원 2단원은 이런 것들 배웁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에너지띠, 도체 반도체, p n 접합 다이오드, 그다음에 네,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성의 원인, 전자기도. 이 자성의 원인을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궤도 운동에 의한 궤도 양자수, 그러니까 자성을 그렇게만 얘기하는.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스핀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성취 기준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7번까지 전자기는 7개의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0102를 스펙트럼 부분, 에너지띠랑 다이오드, 여기가 이제 도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6번이 자성, 7번이 전자기 유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성체의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앞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도는 게 하나의 전류처럼 보고 그거를 이제 자성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리학 원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해설 보면은 자성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체를 다룬다. 아예 이제 못을 박아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연속 스펙트럼과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나 전자기유도는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해서 실험하고 연계된 문항 같은 것들도 많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원 3단원이고요. 이제 파동의 특집,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 2랑 되게 비슷한데, 물리학 1에서는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반사란 게 있어. 굴절이란 게 있어. 간섭이란 게 있어. 회절이란 게 있어. 요 정도의 느낌이지, 회절문이 간격을 구한다던가, 구체적인 정량 계산은 없습니다. 전반사,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작년 영상도 교수님들께 이제 제공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스넬의 법칙 예시를 들어준 예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어떤 계산보다는 어떤 현상에 집중한다. 어느 쪽으로 꺾이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도로 꺾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리학 1은 넘어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원은 성취 기준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한 얘기, 전반사, 굴절 1번, 2번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종류도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쭉 나가는 거. 그다음에 간섭되는 예시, 그리고 이중성, 여기까지. 그래서 다양하게 다룬다. 예시를 다루는 거고요. 여기 03-04죠.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예로 빛이나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으로 다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물리학 1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리학 2로 가볼게요. 물리학 2도 똑같습니다. 시스템 역학적 상호작용 1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2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 3단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대성 이론, 연력학 들어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2에서는 일반 상대성이 들어오죠. 등가 원리, 그다음에 중력 렌즈 효과, 블랙홀. 블랙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원에서는 1차원, 그러니까 직선 운동에 대한 어떤 해석이었다면 이제 물리 2에서는 2차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단진자 운동, 천체 운동까지. 물리학 1에서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 1은 정성적, 물리학 2는 조금 더 정량적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학 1에서 원운동 얘기할 때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고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에 물리학 2에서는 조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구심력이 어떻고 저떻고 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평형 토크 부분은 문제로 원래는 이게 물리학 1에 있던 게 2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량 구하는 실험과 함께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11개 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뉴턴의 운동 법칙 6번까지, 그 다음에 7번, 8번 일반 상대성, 그 다음에 일과 운동 에너지,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에너지 보존, 포물선과 단진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 2는 굉장히 정량적인 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물체 평형 조건을 이해하게 한다. 실제로 이렇게 그 클레임 문제라든가 수능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어디에 올려놓으면 평형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탈출 속도도 마찬가지 실제로 구하는 정량적 값. 그래서 수학적 예상값과 결과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단원은 전기와 자기고요. 이제 포텐셜 개념이 들어옵니다. 물론 물리학 1에서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2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PN 접합 다이오드까지였다면 2에서는 트랜지스터, 스위치 작용이라든가 증폭 작용, 그다음에 축전기도 나오고요. 직렬 변결 때문에 축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유도 수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리학 1에서는 수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정전기유도와 유전분극 차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증폭 원리 나오고 있습니다. 축전기, 자기력선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 해설에 물리학 1에서의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P 또는 N 접합을 추가해서 PNP, NPN 트랜지스터만 설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호유도 활용된 예로 변압기를 다룬다. 아예 변압기라고 못을 박아버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3단원 간섭 회절, 파동이죠. 간섭 회절, 도플러 효과, 전자기파 공명, RLC 회로, 렌즈 방정식, 광전 효과, 물질파, 불확정성 원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기파 간섭과 회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원하고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구해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렌즈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상이 어디에 맺히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교류회로에서는 축전기의 코일의 용량 변화에 따라 고유 진동수가 달라짐을 정성적으로 다루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교류회로 RLC 회로에서 용량이 C가 커졌을 때 뭐 어떻게 될까? 진동수가 어떻게 될까를 정성적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정성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뭐 누가 누구보다 커졌다.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 요런 정도의 표현만 많이 쓰고요. 구체적으로 몇 배가 되었다. 뭐 숫자로 어느 값이 되었다라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회절을 직접 관찰하여 실험 결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회절 문제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불확정성 원리에서 역사적 증거로 비교한다. 네, 뭐 다 앞에 내용들은 고등학교 그 내용들이었고요. 한번 보시고 같이 검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행학습 이제 영향평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유의사항, 교과서랑 EBS가 꼭 교육과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거 내도 되지 않냐라는 게 많은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좀 이런 말이 많습니다. EBS에 있으니까 이거 내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선행학습 그 평가를 받거든요. 영향평가를. 근데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을 위배했냐, 위배하지 않았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 요런 거지, 교과서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EBS 책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 연계되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교과서에 보면 더 알아보기, 뭐 심화활동, 뭐 첨단과학, 그다음에 EBS도 보면 옆에 날개 쪽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모든 교과서 검토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더 알아보기 심화 활동은 완전 다르거든요. 교과서마다. 근데 어떤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교과서의 어떤 편파적인, 그러니까 이 교과서로 배운 친구들만 잘 풀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가 돼서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 정량적이라는 말의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답안 작성 시에 채점자의 읽기 편의성보다 수험생의 재현 가능성. 그러니까 채점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은 다 알아듣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교수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내용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단계를 건너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답안은 학생들이 읽는 답안이니까 고등학생들이라면 참 이렇게 소위 말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쓴다면 어떻게 쓸까? 이런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마 보기 좋고 뭔가 컴플레인도 조금 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다루지 않는다, 간단한 경우만 다룬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경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내가 아는 부분, 이거 간단한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교육과정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당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예시일지언정 그 예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교과서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내용과 출처 페이지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블랙홀 부분인데 페이지가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내용이 섞여 있거나 혹은 편집하시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이제 문항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식의 평가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물리학 2네요. 물리 2라고 써있죠. 여기 파원의 속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짐을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수소 원자가 자유낙하하고 지면에서 레이저 빛을 쏘아준 상황에서 어쩌저쩌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요소, 위배 요소.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파원이 움직이는 경우의 도플러 효과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서는 파1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즉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정량적인 계산은 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어쩌고저쩌고해서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해서 여기 RLC에서 아마 LC는 진동수 구하는 뭐 이런 문제였나 봐요. 근데 이거는 물리 2에 RLC 회로에 이거를 성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량적 계산을 요구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 축전기 용량에 따라서 진동수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냈기 때문에 위배했다라고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찰력. 마찰력도, 뭐, 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찰 계수,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마찰 계수를 이용한 마찰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마찰력이라는 존재만 배우고요. 그냥 마찰력이란 게 있어, 이러고. 고등학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임의의 힘 F, 그냥 F 자체를 구하는 거지, 그 F가 뭐 뮤의 수직항력이다. 그 뮤나 수직항력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좀 아픈 기억인데, 이게 어떤 한 교과서에 있던 탐구 활동이었어요. 그 상대성 이론 물리학원에.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CTX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한 교과서에만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공간 위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는 고등학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 상대성 이론이 있다면서 근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내용이 어디 써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교과서에서도 아마 심화활동으로 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논술로 냈더니 이제 평가원에서 넌 위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꼭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이 아니라 잘 보여주는 예죠. 그다음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네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들께서 문제 내실 때 저희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배우진 않는다. 네. 정량적은 제한되어 있다. 이제 역학, 운동방정식, 그 다음에 전자기학 쪽에 그 전자기 유도, 전류량, 자기장 이 정도, 물리 2에서요. 1도 아니고 2에서 그 다음에 회절무늬 뭐 요 정도 간섭 요 정도에서 정량적인 게 있고 대부분 정성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제 영상 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선 작년 선생님 영상 되게 수능 문제로 비율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